투쟁 선포 기자회견했어요. 아. 요 내용에 이게 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뭐 불평등한 한미 관계, 그다음에 국방비를 삭감해서 뭘 해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첩이야 돼. 나중에 네. 여쭤보시면은 네. 다 한번 오케이. 왜 우리가 민주노총이 적폐인지 제가 낱낱이 분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밑바닥에 판을 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정교조 세력 해가지고 판을 엎어서 대통령 2명을 지금 감옥에다 넣어놨는데,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민정수석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그다음에 최재경, 네. 그다음에 저 조대환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탄핵되기 몇 개월 전에 들어가셨나요? 탄핵 소추된 날 네. 그리고 네. 만 5개월 5개월. 근무를 하고 네. 그 새로운 대통령 투 선거를 통해서 어. 문재인이가 당선되고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신 날짜에 그때의 청와대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아까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은 바로 헌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뭐 국민들도 지탱해 주지만은 공무원 그렇죠. 그리고 군인 네. 등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 기본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미리 이 정권의 뭐 향배를 보고 이미 문재인 아직 정권도 아닌데 그들에게 줄을 서고 결국은 네. 현재의 질서보다는 앞으로 그 진격할 이 불법 세력에 대한 줄을 서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반헌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신 그 날짜가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12월. 예. 그러면 이미 저 촛불 시위 일어났을 때네요. 촛불 시위가 너무나 심해서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야근을 하게 되면 네. 그 울려 퍼지는 이 소리가 네. 청와대 뒷산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고 제가 이제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네. 시위대에 그 안에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네. 그들은 뭐 민주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이석기 석방이라든지 한상균 석방, 맞아요. 그다음에 이재용 뭐 정봉구 네. 뭐 구속 사형 등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주장들이 있었고 네. 그 중에 일부는 외국인들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행색을 한 그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그거는 민주화를 빙자한 불법 시위요 폭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지금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세력은 사실은 그 해방 후에부터 그때는 남노당이라고 했죠. 남노당 대구에 뭐 10월 폭동, 영천 폭동 그 다 그런 폭동사인데 그런 세력은 어느 시대든지 있었거든요. 사실은 있었는데 문제는 국가의 최고 경영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대비를 사실은 그 잘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된 것은 당연히 그놈들이 뭐 지금은 문재인이가 촛불 혁명이라고 떠들어야지만 혁명 같은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사실 틈을 준 그 박근혜 정부가 있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눈에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전성절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전성절을 갔는데 그때 사실은 미국이 전성절 가면은 미국하고는 관계 끝이다 하는 통보를 알래스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호출해가지고 사실 경고를 했거든요. 그때 했는데 그러면 윤병세 난 그분 지금이라도 한번 만나보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미국 가서 불려가지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와서 제대로 전달을 해서 나라 이거 끝났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하고는 그만한답니다. 뭐 이런 사실 그때 받은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난 제대로 전달을 했겠느냐. 왜?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고 뭐 소견이 좋고 해도 사실 그대로 전달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전선절에 안 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때 총리했던 황교안 총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청와대 들어가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인데 나중에 뒷소문에 이제 들은 말씀을 좀 할 수 없나요? 그때 전성절 왜 못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비서관들이. 예, 그 부분은 네. 저는 뭐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네. 그것을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은 현재 어쨌든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네. 국민들의 수준도 높은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인데 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기초는 네. 한국의 안보가 튼튼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은 한미 동맹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한미 동맹은 거의 그렇지. 뭐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의 이 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북한과 중국이라는 국제공산당 세력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국제공산화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국의 경쟁력, 한국의 이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국이 바로 그 가장 배후에 있는 것인데 네. 왜 이 미국을 버리고 네. 이 중국의 전성절 특히나 이 전성절이라는 것은 맞아요. 여기요. 예 여기고 그 중공군과 네. 북한 공산당이 네. 대한민국의 전쟁하러 그야말로 왔어. 재산과 국토와 네. 국민을 도륙한 일인데 그걸 승전 어떻게 기념식 하는 거기에 거 아닙니까? 그게? 가셨는지는 네. 뭐 저로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네.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파 그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걸 간결하게 말하면 어느 나라든지 최고의 권위가 헌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법이 최고의 권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헌법보다가 앞에 권위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국가 설립 이념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 설립 이념. 일본 같으면 천황사상이라든지, 예? 미국 같으면 뭐 청교도 정신이라든지 국가 설립 이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설립 이념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를 잘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이게 이제 국가 설립 이념인데 그 헌법 위에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 지도자들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놓은 설계도 이 건국 설계도를요 거의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헌법을 지킬 만한 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의도에 103명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헌법 위에 있는 국가 설립 이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모른다고 했죠. 103명이 다. 뭐 끽해봤자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 정도 말하지. 그 정도로 흐리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는 한미동맹이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권을 찾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만 넣어놓으면 마치 지들이 뭐 실력으로 무슨 그 정권을 차린 것처럼 오만 방자하고 말이죠. 그런 짓을 하다가 두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현재 가 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 가슴이 아픈 얘기지만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국민들과 함께 이런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것은 뭐냐면 그 연금 있잖아요. 연금 개혁.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우파 지도자요. 우파 대통령이었지만은 연금 개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 연금 뭐 연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김무성 대표를 압박을 해가지고
김무성 대표는 지금도 큰 소리 쳐요. 뭐냐. 난 박근혜 대통령이 해달라는 데 다 해줬다.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원하는 대로 연금개혁 그거 다 통과시켜줬고 다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특별히 이 교원 노조 그런 연금개혁 같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건 탄핵되기 위한 사실은 자살행위라고 보는 것은 원래 우리 자유우파의 이 개념은 앞으로 연금을 그대로 뒀을 경우는 2050년도에 가면 연금이 다 망한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2050년도 가면 다 원금 자체가 다 날아가고 돈 낸 것보다가 이제 타간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경제학자들이요. 현실에 대한 계산으로 누구든지 그 논문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연금에 대한 위기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최대의 세계 3대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몇 년도에 가면 이것이 고갈된다. 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지도자는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할 때 야,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자, 2050년도가 되려면 그 앞에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통일입니다. 통일. 통일이라고 하는 강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2050년도에 가서 뭐 국민연금이 망하든지 교원 노조의 연금이 망하든지 신경 쓸 거가 없는 것은 그 앞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통일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또 미국의 뭐 미래학자들 그 여러 학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한국의 헌법과 체제대로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년의 경제 성장이 좌파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13%라는 좌파학자들. 우파학자들은 25%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우리 남한 체제로 통일이 되면 그래서 전 세계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 왜? 지구촌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그 노동력이 붙으면 북한의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하고 다르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똑똑하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래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다음 북한의 인력이 붙으면은 이거는 지구촌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다들 예언하기를 최하가 13% 그다음에 이제 25%의 성장이 몇 년 하느냐 그럴 때 30년 한다는 게 30년. 그러면 2050년도 가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에 G2가 된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그런데 왜 그런 논문은 안 보고 2050년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은 망한다. 그것만 봐가지고 그걸 좌파적 개념으로 줄여서 연금을 덜 준다는 줄여서 개혁을 하다가 사실은요. 그 촛불 시위 때 또 촛불 시위에서도 사실 나와서는 절대 안 될 또 나오지도 않을 사람들이 교원 노조 있죠. 일생 동안 선생님들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이 촛불 시위에 나왔다니까요. 왜? 자기 밥그릇 뺏어가니까 연금 개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뺏어가는 데는요. 우파고 좌파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댄 것이 그 촛불 시위에 나간 사람들이 중우파 사람들이 거기에 협조 안 했으면 탄핵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파의 그 경제학자들, 그 특별히 그 뭐 사람들이 경제부총리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똑바로 가르쳐 가지고 이거 연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통일됩니다. 통일되면 이거는 그러면 우파의 경제 정책은 뭐냐? 벌어 가지고 지금 삼성이라든지 아니 삼성은 지금 삼성 회사 하나가 아프리카 60국을 다 합쳐도 삼성 하나만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봅니까? 외국에서 벌어가지고 한국에다 갖다 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기업을 잘 활성화시키면 외국에서 벌어서 한국에다 갖다 부으면은 연금개혁이고 뭐고 안 해도 충분히 되고 또 통일되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우파 정책을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으로서 경제정책은 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태어나서 또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역수출진흥회의 뭐 아버지 흉내를 좀 냈죠 사실은. 그러나 그거 해봤자 효과가 안 일어난 것은 연금개혁을 좌파 개념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은 나는 거기서
밑바닥의 판이 탄핵의 판으로 바꿔졌다. 그 후에 이제 최순실 사고가 나타났는데 우리 수석님은 그 최순실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그때 네. 그 전에 저는 2007년부터 네. 박근혜 대통령을 뭐 오랫동안 이제 뭐 도와드렸지만 법률적으로 도와드렸지만 네. 최순실의 존재, 네. 뭐 이름은 어. 알고 있었지만 그 뭐 실체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몰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라든지 또는 뭐 페이크 뉴스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소설을 써놨는데 저는 그게 대부분이 이 거짓말, 가짜였어. 즉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하고 네. 이것은 이제 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네. 뭐 조만간에 저는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그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는 그 뭐 네. WBC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로 또 드러나고 뭐 또 그렇습니다. 세월호 예. 7시간 그것도 다 법원에서 다 예, 예. 거짓말로 드러났고 네. 드러났는데 지금 와서 거짓말로 드러나니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미 벌써 본인은 감옥에 가 있고 한데 그 피해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신속하게 네. 무조건 석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놈들이 뭐 전략상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쟤들이 역발상으로 네.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석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또 하얀 장갑 끼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하고 이제 울어버리면 박근혜 지지 세력이 확 생겨버리면 윤석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것을 깰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또 석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놈들은 여러 가지 제대로 뭐 사악한 놈들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또 역이용해야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 뒤에 선거 끝날 때까지는 좀 조용히 계시고 선거 끝난 후에 우리가 조지자. 뭐 이거 우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최순실이 그 뭐 지금 다 그 나쁜 여자라고 그렇게 다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 최순실을 정식 청와대 직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 퍼스트 레이디. 네, 그 부서 뭐 있잖아요. 제2부속실. 부속실. 제2부소실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밤마다 뭐 만나더니 말더니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그런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최순실에 대하여. 예, 글쎄요. 그 부분도 뭐 저는 뭐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우선 이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뭐 사생활이라든지 대부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대부분이 이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대통령이 무슨 일을 뭐 정부를 위해서 하는 일이든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든 간에 그것은 고도의 정치성 있고 정책적인 그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국민들께서 그것을 뭐 치마 들추듯이 뭐 어떤 그런 뭐 관음증적으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오픈하는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것 외에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성숙한 국민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그 특히 언론들이 너무 저질이어서 쓸데없이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뭐 일본 신문까지 나타나서 그 페이크 뉴스를 생산하고 뭐 한 것은 참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국민들의 무슨 수준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데 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그 성자가 되어 주면 좋겠지만 어느 나라 시대 국민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못하고 지금